그의 이야기는 1946년 영국 노팅엄의 작은 노동자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름은 해럴드 프레더릭 시프먼. 세 아이 중 두 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 어머니는 강직하고 엄격한 성격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 베라 시프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시프먼이 17살이던 해에 폐암으로 투병하게 되었고, 그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상 곁에 앉아 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시 영국 병원에서는 말기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머니는 통증이 심해지는 밤이면 의사가 집을 방문해 주사를 놓았다. 시프먼은 그 모습을 눈앞에서 반복해서 지켜보았다. 한 기록은 이렇게 남아있다. 어머니는 모르핀 주사를 맞은 후 고통이 사라졌고 잠든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의사가 주사를 놓고 떠난 뒤 그녀는 몇 시간 후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시프먼은 의사가 되는 길로 진학한다. 가족들은 그것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훗날 범죄 분석가들은 그날의 경험을 그의 심리에 남은 첫 번째 균열이라고 본다. 그에게 진정과 죽음은 같은 장면에서 배웠다. 1960년대 말, 시프먼은 리즈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통했다. 그러나 그의 내부는 이미 변하고 있었다. 1974년 그는 맨체스터의 아시턴 언더라인 병원에서 일반 개업의 GP로 근무하던 중 강한 진통제인 페티딘을 자신에게 불법 투약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는 고백했다. 환자의 통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다. 그는 대량으로 약물을 훔쳤고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투약하면서 중독 증상을 숨기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벌금형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고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훨씬 더 조용한 모습으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 균열이었다. 1980년대 초 그는 다시 지역의원에서 근무하며 수백 명의 환자를 맡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집 방문을 자주 하고 노년층과 대화를 잘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환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동료 의사들도 그가 진지하고 차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는 환자의 사망 진단서를 누구보다 빨리 써주는 의사였다. 사망 원인도 대부분 심장마비, 자연사라고 적었다. 특히 고령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 침묵 속의 첫 번째 패턴이었다. 시프먼 의사에게 진찰을 받던 노인들이 갑자기 너무 자주 죽는 것 같다. 그러나 계속된 의심과는 달리 그 누구도 그 남자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킬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의사였고 그는 친절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시프먼은 약물 중독 치료를 마치고 맨체스터 근교의 작은 마을 하이드에 위치한 의원에서 다시 일반 가정의 GP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의 중독 이력은 지역 주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부지런했고 환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집에 와주는 친절한 의사로 불렸다. 그러나 바로 그 집 방문에서 조용한 죽음들이 시작되었다. 하이드 지역에서 초기 사망자들이 나타난 시점은 대략 1978년 이후로 기록된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대부분 고령 여성, 그리고
대부분 집안에서 조용히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시프먼은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 노쇠, 신부전, 자연사. 진단서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혔다. She died peacefully. 이 표현은 시프먼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고유문구였다. 그 문장을 본 가족들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슬픔을 정리했다. 그 누구도 그것이 패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1980년대 초 하이드 지역에서의 사망률은 인근 지역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역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하이드는 고령 인구가 특별히 많다. 그러나 뒤늦게 분석된 실제 자료에 따르면 하이드의 노년층 비율은 인근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사망률 증가를 설명할 논리적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단 한 명의 의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시프먼 박사는 힘든 집 방문도 마다하지 않아. 나이 많은 환자들이 그를 좋아했지. 그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사였고 가장 많은 사망을 진단한 의사였지만 그게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수년 후 범죄 분석가들은 이 시기의 기록을 재검토하며 몇 가지 명확한 비정상 패턴을 발견했다. 첫째, 시프먼 환자들의 사망 장소는 대부분 집 또는 혼자 있는 방이었으며 실제 자연사 발생률과는 달랐다. 둘째, 사망 시간이 비슷한 패턴을 가졌다. 대체로 오후 시간대였으며 시프먼의 방문 일정과 겹쳤었다. 셋째, 사망자 상당수가 건강 유유지 상태로 기록되었지만 중증 진단 없이 갑작스러운 사망 처리되었었다. 넷째, 다른 의사에 비해 과도한 사망 진단서 발급 수이다. 지역 내 의사 평균의 몇 배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는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기록 속에만 조용히 쌓여 있을 뿐이었다. 초기 피해자들의 가족 진술 중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시프먼은 가족들이 방을 비운 틈을 타 주사기를 사용했고 몇 분 뒤 조용히 가족을 불렀다. 이제 편안해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년 뒤 분석된 독성 검사 결과는 사망자들의 혈액 속에서 일관되게 디아모르핀 흔적을 발견했다. 그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며 배웠던 그 고요한 장면이 그의 손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몇몇 주민들은 조용히 불안감을 드러냈다. 왜 시프먼에게 진찰받던 분들만 이렇게 자꾸 그러나 이 작은 의심은 곧바로 사라졌다. 왜냐하면 시프먼은 항상 가장 정상적이고 친절하고 모범적인 의사였기 때문이다. 사망 당시에 평온하였고 침착하였으며 늘 자세한 설명과 빠른 사망 진단서 발급 및 장례 절차를 돕는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의사의 얼굴로 범죄를 숨겼고 그 얼굴은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1980년대 중반 하이드 지역의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시프먼 의원에서 유난히 많은 장례 일정이 잡힌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왜 시프먼 박사의 환자들만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지? 하지만 장례업계는 의사를 의심할 위치가 아니었고 의사의 판단에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의사는 종종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 의심은 숫자가 대변하기 시작했다. 브루크 서지라는 작은 의원에서 시프먼이 단독으로 맡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다른 의원들보다
눈에 띄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4년도에서 1988년 사이였다. 나중에 공개된 쉽맨 인쿼리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첫째, 시프먼 의원 환자의 사망률은 주변 지역 대비 약 2배 이상. 둘째, 사망자 대부분이 집에서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셋째, 사망 당시 의사 입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음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숫자들은 공식적으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모두 기록 속에서만 고요히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증가는 한 사람의 눈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80년대 말 하이드 지역 장례식장 직원 린다 레이놀즈는 결정적 의심을 품게 된다. 그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프먼 박사가 보내는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 이건 이상해. 그녀는 결국 지역 보건국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명확했다. 시프먼의 환자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사망 장소가 거의 모두 자택이라는 점, 사망 진단서 작성이 타 의사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대부분 고령 여성이라는 점. 이 신고는 시프먼 사건의 역사를 바꾼 첫 번째 공식 의심 기록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고는 처음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지역 의료 당국은 린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짧은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은 당시 시프먼이 사용하는 전자 기록 시스템이나 사망 패턴 통계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한 뒤 이렇게 결론지었다. 문제없음. 자연사로 판단됨. 이 결정은 시프먼에게 가장 큰 보호막을 제공했다. 사실 그 시기 시프먼은 이미 한 해에 20명 이상의 환자를 살해한 상태였고 그 수는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조사는 그를 막기에는 너무 허술했다. 정확한 문서상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동료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프먼은 내부 감사 이후 한동안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회진 중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거나 갑자기 말을 멈추곤 했다. 상대가 그 이유를 묻으면 그는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잠시 생각하느라. 그러나 이때부터 사망 패턴은 더 교묘해지기 시작했다. 환자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대만 선택하였고 정확히 오후에만 방문하였으며 통증 완화를 이유로 진정제를 주사하기 위해 가족을 방에서 조용히 내보냈고 곧이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했었다. 그는 누구보다 추적을 피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1989년에서 1990년 동안 시프먼이 진료한 환자들의 사망률은 더 이상 수치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사를 향한 사회적 신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부재, 한 사람이 의사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식 바깥의 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계속 보호했다. 그는 좋은 의사였고 친절했고 환자를 집에서 편안히 보내줬다. 이 믿음이 유지되는 한 그에게 의심의 눈길은 쉽게 향하지 않았다. 1991년부터 하이드 지역에서는 시프먼 의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의 수가 이웃 의원 전체 수보다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보지 못했다. 그는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프먼은 환자가 사망한 직후 가족에게 차분하게 설명한 뒤 바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그가 사망 원인란에 가장 많이 적은 문구는 일관되었다. 노쇠, 신부전, 자연사. 그리고 서명은 늘 같은 모양, 흐트러짐 없는 필체로 적혔다. 나중에 조사된 결과 사망 진단서 중 일부는 실제로 시프먼이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 방문 진료 기록도 고치거나 날짜를 바꿔 적거나 필요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진료 기록을 새로 만들어냈다. 그는 한동안 누구보다 정확한 의사처럼 보였다. 시프먼의 공식 진료 패턴은 이전과 바뀌지 않았다. 이 행동은 수년간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환자 상당수는 이미 고령이었고 사망에 의학적 설명이 붙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대부분의 사망자는 그 전날까지도 정상 진료, 정상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시프먼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디아모르핀이었다. 그는 종종 통증 완화용 진정제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치명적 과량을 투약했다.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일관된 약물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단서가 된다. 1997년 하이드 지역의 또 다른 장례식장 직원이 작은 의문을 제기한다. 왜 우리 장례식장 사망자 절반 이상이 시프먼 환자입니까? 이번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필요한 숫자를 모두 갖춘 의심이었다. 그녀는 지역의 다른 의원과 비교해 시프먼 의원 사망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표로 정리해보곤 당국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린다 레이놀즈가 수년 전 제출한 신고 이후 두 번째 공식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당시 보건 당국이 시프먼을 조사할 권한이 거의 없었다. 사망은 자연사로 기록되어 있었고 의사의 판단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결과는 똑같았다. 문제 없음. 그러나 이번에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1998년 6월 시프먼의 오랜 환자였던 캐스린 그룬디 81세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시프먼은 평소처럼 즉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한다. 자연사입니다.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룬디의 딸인 안 케이터가 며칠 뒤 충격적인 문서를 받는다. 그녀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유언장.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전 재산을 헤럴드 프레더릭 시프먼 박사에게 유증한다. 안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왜냐하면 문서의 필체가 어머니의 글씨와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유언장 위조 의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 수십 년간 이어진 사망 패턴을 드러내는 최초의 균열이었다. 복수의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시프먼은 눈에 띄게 긴장한 태도를 보였다. 첫째, 환자 방문 횟수가 급감했으며 둘째, 장례식장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행동. 셋째,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질문 금지라며 날카롭게 화를 냈고 넷째, 의원에서 문을 잠그고 홀로 기록을 수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숫자와 의심을 조용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1998년 여름 캐슬린 그룬디 유언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뒤 경찰은 처음엔 문서 사기 정도로 보고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룬디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우연히 시프먼 의원의 사망진단서 발급 건수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기록을 넘기다 멈칫했다. 이건 정상 범위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 초점은 유언장 위조에서 사망 패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7월 말 하이드 경찰서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다. 형사들은 그룬디 사망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면서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다. 사망 원인 조사 필요 살인 가능성 배제 불가. 이 문장은 시프먼 사건 사상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아직 대대적인 수사는 아니었지만 문서 사기 사건이 점점 더 큰 사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경찰은 먼저 그룬디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생전에 참여했던 자원봉사 기관과 지역 모임을 조사했다. 그들이 받은 증언은 시프먼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정반대였다. 그녀는 사망 전날까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계단도 혼자 오르내렸습니다. 심장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경찰은 즉시 의문을 제기했다. 시프먼은 왜 심장마비라고 단정했는가? 사망 당시 현장은 누가 확인했는가? 이 질문은 시프먼이 수십 년간 숨겨온 즉각적 진단 패턴을 처음 파고든 공식 의문이었다. 경찰은 그룬디의 사망 시각을 좁히기 위해 전화 기록, 우편 배달 기록, 그리고 이웃의 진술을 수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모순이 드러난다. 사망 추정 시각보다 이후 시간대에 시프먼이 이미 사망했다고 적어둔 진료 기록, 시프먼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시간과 이웃들이 본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 이는 경찰이 본 시프먼 기록 조작의 첫 공식 단서였다. 아직 확정된 증거는 아니었지만 문서 사기 수준을 넘어서는 냄새가 짙게 풍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결국 그룬디의 사망이 자연사라는 시프먼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의료 자문단과 회의를 열었고 한 노년의학 전문의가 조용히 말했다. 심장 문제 기록이 없는 노인이 전날까지 정상이었는데 하루 만에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검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부검을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다. 안젤라 우드러프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찰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동의로 하이드 지역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자연사 재부검 절차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부검 일정을 잡아두고 시프먼에게는 아무 통보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진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검은 극비리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시프먼은 평소처럼 진료했지만 주변인들은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여러 번 반복해서 문을 잠궜어요. 기록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들어왔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뭔가 신경 쓰는 눈빛이었죠. 그는 자신이 쌓아온 침묵의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부검이 실시된다. 그 결과는 그의 수십 년간의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직접 증거가 된다. 부검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날 하얀 조명 아래 검시관은 그룬디의 혈액 샘플을 천천히 분리해 독성 검사 장비에 올려놓았다. 며칠 뒤 검사실에는 한 장의 숫자표가 출력되었다. 그 숫자는 수십 년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검시관은 보고서를 들고 잠시 말문을 잃었다. 혈액에서 발견된 약물은 디아모르핀 의료용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한 약물로 정확한 농도는 진정 목적의 수준을 훨씬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투여량이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다. 이 수치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농도다. 경찰 기록에는 형사들이 이 문장을 보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메모가 남아있다. 수십 년 동안 자연사로 묘사된 사망의 그림자 속에는 이 약물이 있었다. 부검 결과가 공식 문서에 전달되자 경찰은 바로 움직였다. 1998년 9월 초
내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의원 압수수색 즉시 시행. 기록, 처방 전 약물 관리 파일 전부 확보. 이번엔 단순 의심이 아니라 치명량의 약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경찰은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좋은 대기실 옆에 자리한 그의 책상 위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차트들, 그 사이에 놓인 수정에 흰 처방전 용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서랍을 열자 정돈된 표면 아래 감춰져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째, 날짜가 다른 동일 환자 기록. 둘째, 사망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료 기록. 셋째, 공백이 지나치게 많은 약물 관리 기록. 넷째,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은 디아모르핀 병. 다섯째, 그룬디 위원장과 동일한 타이프라이터. 그는 형식은 완벽하지만 내용은 거짓인 문서를 수년간 만들어 왔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 책상 위는 조용했지만 서랍을 여는 순간 그의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강력 약물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식품원의 기록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다. 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실제 사용한 약이 더 많았고 기록되지 않은 투약 흔적이 있었으며 버려진 약병의 수량도 맞지 않았다. 이를 검토한 약물관리 감독관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이 의원에 들이닥쳤을 때 식품원은 환자와 진료 중이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말했다. 여기서요? 지금 말입니까? 그의 표정에는 놀람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짧은 미소가 지나갔다는 증언도 있다. 형사들은 그가 자신이 왜 조사받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살펴본 경찰은 즉시 대규모 팀을 조직했다. 20년간의 사망진단서, 집 방문 기록, 처방 내역, 약물 사용 보고서, 장례식장 자료, 사망 시간대 통계. 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실 칠판에는 이 문장이 가장 크게 적혔다. 이건 단일 사건이 아니다. 패턴이다. 그날부터 경찰은 식품원의 모든 환자 기록을 하나씩 뒤집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업이 곧 현대 영국에서 가장 큰 단일 살인 사건 조사가 된다. 압수수색 이후 며칠 동안 식품원은 의원 문을 여러 번 잠갔다고 한다. 그는 혼자 기록을 뒤적이거나 의원 뒷방에서 오래도록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시기에 그의 행동을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침묵 끝에서 드디어 1998년 9월 7일 경찰은 그를 공식 체포하게 된다. 1998년 9월 7일 경찰서 유치장 문이 닫힌 뒤에도 식품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철문 너머로 흘러드는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아이드 경찰서는 조용했지만 조사실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체포 다음 날 형사들은 정식 면담을 시작했다. 그룬디 여사의 사망 당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문 시간 기록이 왜 진술과 다릅니까? 이전 환자들의 사망 패턴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식품원은 질문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다. 그건 제 진료 방식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부정도 변명도 감정도 없었다. 형사들은 그 침묵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는 조사가 아니라
검사에 임하는 의사처럼 보였다. 시프먼의 침묵이 계속되자 경찰은 전략을 바꿨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그의 행동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담 의학 분석팀과 자료팀이 꾸려졌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작업은 단순했다. 시프먼이 진료한 환자들의 사망 시점과 진료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라. 그리고 표가 완성되자 모두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사망자의 상당수가 그가 방문한 직후에 사망하였고 시프먼의 집 방문 시간대가 일정하며 사망 전날까지 정상 활동 및 대부분 고령 여성이었다는 점. 이 표는 그가 답하지 않아도 수십 년간의 패턴을 대신 말하고 있었다. 경찰은 독립적인 노년 의학 전문의를 불러 패턴을 보여주었다. 전문의는 표를 보자마자 수십 년 경력으로도 본 적 없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이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노인 진료에서 이런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은 범죄 수사와 의료 감정이 처음으로 교차한 순간이었다. 시프먼은 그 보고서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경찰은 시프먼의 환자 가족들을 찾아가 사망 전날의 모습을 물었다. 모든 증언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다. 전날까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셨고 대화도 나눴어요. 갑자기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등장한 한 문장이 있었다. 사망 소식을 처음 알려준 사람은 항상 시프먼 박사였습니다. 이 증언은 그가 늘 첫 발견자였다는 패턴의 또 다른 조각이었다. 경찰은 장례식장 데이터까지 확보해 시프먼의 사망진단서 발급 빈도를 비교했다. 결과는 더 명확했다. 같은 지역 의사 대비 2에서 3배 이상 많은 자연사 진단서 발급 및 사망자의 대부분은 집에서 사망. 사망 장소는 시프먼이 혼자 남아있던 공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장 패턴이었다. 검찰은 수십 명의 사망자 중 가장 증거가 명확한 피해자들을 골라 기소 예비 자료를 준비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망 전날까지 정상 활동. 둘째, 사망 당시 시프먼과 단둘이 있었음. 셋째, 사망 직후 즉시 자연사로 진단. 넷째, 진료 기록의 시간 내용 불일치. 다섯째, 가족과 이웃에 일관된 정상 진술. 여섯째, 비정상적으로 빠른 사망 진단서 발급. 이 기준을 충족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15건이었고 이것이 첫 정식 기소 건수가 된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반복적으로 물었다. 왜 이 모든 기록에서 당신만이 공통으로 등장합니까? 그러나 그는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그의 말은 의학적 사실처럼 들렸지만 그가 만들어 온 표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질문을 현실에서 도려내듯 침묵으로 넘겼다. 마치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 만든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결국 검찰은 그를 살인 15건과 위조 혐의 1건으로 정식 기소했다. 시프먼은 기소문을 받은 날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환자들을 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인 모든 기록은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1999년 1월 31일 헤럴드 시프먼은 살인 15건과 위조 1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말하자 법정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렀다. 하지만
시프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얼굴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후회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의 재판은 끝났지만 그가 저지른 사건은 끝나지 않은 질문들만 남긴 상태였다. 그는 웨이크필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여기는 영국에서도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주로 흉악범들이 수감되는 곳이었다. 수감 초기부터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교도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는 조용하고 규칙적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한다. 식사 시간에도 늘 같은 자리, 같은 속도,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동료 수감자들은 그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로 인해 그를 기피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아내 프림로즈는 재판 이후에도 한동안 면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와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자 연애는 점점 줄어들었다. 시프먼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결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항상 같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아내 역시 그의 무죄를 믿고 있었기에 시프먼의 침묵은 가족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남겼다. 수감 중 그가 받은 편지는 거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사람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심리 상담이 권유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상담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상담 기록에는 짧게 이렇게 적힌다. 자기 방어가 극단적으로 강하고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음. 심리학자들은 그가 부정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그에게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의사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는 그 벽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가 수감된 후 영국 정부는 대규모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시프먼이 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최소 215명에서 최대 260명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중 대부분은 의학적 이상 징후 없이 자택에서 조용히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영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개편, 통계 기반 사망 패턴 감시 시스템 도입, 고령층 죽음의 독립적 검시 강화, 이 세 가지 제도가 시프먼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그는 영국 의료 제도를 바꾼 가장 어두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감 4년 차부터 그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교도관 질문에 더 짧게 대답하고 연애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으며 운동장에 나가는 시간도 감소했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개인 소지품 정리를 반복하였다. 그 변화들은 자살 전조로 해석되었지만 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새벽 6시 20분 교도관이 순찰을 돌던 중 시프먼의 독방 문을 열었다. 그는 침대 난간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수건과 침대볼을 묶어 만든 매듭은 숙련된 손길처럼 단단했다. 그는 자살했다. 사망 당시 나이 57세. 그는 끝내 단 한 건의 범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만든 침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겨졌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의 입에서는 끝까지 단 한 줄의 동기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였던 남자, 가장 신뢰받던 위치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생명을 앗아간 남자. 그의 침묵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만든 권위를 지키려는
왜곡된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동기도 후회도 고백도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끝까지 스스로를 의사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무너질 자기 세계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해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해석에 맡겨집니다. 룸 X. 다음 문에서 또 다른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